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민근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시전환기계 어반 트랜지스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쓰레기 매립지를 다루는 프로젝트고요.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법을 도시적인 해법, 정치적인 해법, 사회적 합의적인 해법이 아니라 건축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추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인면 그리고 건축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야망을 품고 또 상상을 위주로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더불어서 이 어떻게 생각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다채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마포구에 위치한 란지 매립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란지 매립지가 왜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으셨는데요. 란지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지이기 때문에 최소 10,000년 이상이 지나야지 그 부지를 다시 갈아엎고 그 위에 도시를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그 매립지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건자재로 다시금 만든다면은 더 빨리 이 부지를 비워낼 수 있고 이 부지에 다른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빠르게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왜 쓰레기냐, 왜 쓰레기를 다시금 뒤엎어야 되냐, 지금 하늘공원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냐라는 의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빠르게 재활용을 시켜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다시 서울에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 상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실제로 구동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구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지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것은 이제 모형을 통해서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모듈로 구성된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제2, 제3 쓰레기 매립지라고 정해져 있는 인천항 매립지 부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건축물이 실제로 얹혀지게 되는데요. 이 얹혀지게 되는 건축물은 공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화물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도 하고 그 화물들이 실제로 한강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출 또는 대한민국 각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요. 이 건물이 추후에 전환된 도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던 공장은 다시금 비워져서 다른 시설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 재생을 불러일으킨다는 복고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만족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난지 매립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비칠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순히 폭력적인 모델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추후의 상징적인 존재로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My name is John Hong, and I'm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last year was the first year this was happening, actually, this is a very important award, and I really wanted to see it through to see what the second stage would be like the following year. So it's very good to know that this is just the second year, but there are so many more submissions and so many great ideas that we received. This year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at means that students are studying a wide range of things, looking for issues to study. I think the thing that's different about this year is that students were asking more questions actually, and the questions are sometimes more important than the answers. And you could actually see that the students were doing a lot of research and asking the right questions so that they can actually do the projects as kind of as a solution and not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but a way to take that question and reveal the issues behind that question. There was one project that we saw this morning that was looking at Nanjido Island, the whole issue of trash, and they worked across the scale from the history of trash, the history of the island, but also in very detailed of how to actually solve the problem of trash and turn it into building materials and also energy. So that comprehensive quality could only happen from a student that's asking some very pointed and very philosophical, but also very technical questions.
The inspiration that we receive actually from the work today was actually something that we will remember for a long time because we can see that level of passion in the students. But if I can just recommend the students just really treasure this time and really hang out with your friends and discuss architecture because through the rest of your life, this will be a very memorable period of your lives. 고려대학교 5학년 재학 중인 이호정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Life After Olympic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 지어진 지 벌써 이제 34년 정도 흘렀는데 사실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극적인 모습들은 없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모습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 선수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수다를 떨었다면 이제 이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됐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향하던 그 길이 고스란히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선수촌 입촌식을 지행하던 저 광장에서 지금은 재건축 설명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이곳에 정주했던 정주민으로서 이 아파트를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단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구성 원리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한가운데에서 두 개의 천이 만나고 이것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이 세 덩어리로 분절되는데 여기서부터 방사형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나오게 되고 또 남서쪽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연장하지 않고 주변의 도시 조직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격자형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주동, 여러 개의 높이가 다른 주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차 그리고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공원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주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6층부터 24층, 또 복층, 단층 이렇게 다양한 주거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존에 있던 다른 재건축 프로젝트들처럼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또 아예 새로운 것을 세우기보다 기존에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건축적인 특징 또 유산적인 가치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거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동의 외피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가장 간결한 구조체만 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구조체의 수직, 수평으로 증축을 통해서 설비나 전기와 같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축된 공간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간들이 들어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코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세대가 하나의 층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수평으로 증축이 되면서 총 4개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평면의 구성을 바꾸었고 또 이제 코어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현관을 2개 더 달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단면 그리고 현관에서 이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연이어서 거실 그리고 주방 등이 나열되어 있고 그 너머에는 저렇게 작은 발코니가 코너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역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촌에서 가장 특색 있는 타입 중에 하나인 복층형 타입인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서 코어를 삭제해서 반대편으로 넘기고 양쪽으로 1.5m에서 3m 정도씩 좀 변주를 주어서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층의 형태가 그대로 확장이 되어서 여름에는 화분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런 정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외풍을 막아주는 이중 에피로서 기능하기도 하는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실내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m의 층고를 가진 높은 거실이 확보가 되고 또 문을 닫아서 내밀한 거실로 사용할 수도 또 문을 열어서 1층과 2층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겨울 정원에서 그 반대편인 복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좁은 편복도였다면 이런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바위틈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방과 연계해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마지막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24층에 해당하는 높은 고층 타워인데요. 이 역시 양쪽으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삼각형 형태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계단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증축을 통해서 이것이 조금 납작하게 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신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화분 하나 놓을 수 있는 작은 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미지들처럼 무언가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기존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주를 이루면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민들은 단순히 주동을 넘어서서 단지 전체에 관한 측면에서도 고민이 지속되었었는데요. 이곳이 시간을 간직한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쓰임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 저렇게 화분들이 모여있는 곳은 계속해서 화분들의 공동체로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1층에 이렇게 양쪽으로 뚫린 현관은 계속해서 입주민들의 지름길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측벽 사이에 난 이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으로 남으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된 아파트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지상 공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틈이 난 조그만 공간이라면 모두 다 자동차들이 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다시 입주민들에게 되돌리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지상 주차장으로 인해서 옹벽이 형성되어 있었고 양쪽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이 공간을 작은 양쪽에서 진입 가능한 작은 광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존에 산책하던 이 길을 따라서 양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잠시 돌리면 이렇게 낮게 형성된 작은 건물들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강당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봤고 저렇게 틈새에 지는 조각 그늘에 앉아서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위치한 가로공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가로공원은 현재에도 어떻게 보면 손댈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공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터 건너편에는 상대편 블럭이 보이고 현재는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주는 상황입니다. 주동을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증축하는 과정 그리고 코어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가로공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없을까 상상해봤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한 개의 코어가 가로막고 있어서 단순히 통행로로만 활용되고 있었던 이 공간에서 절반가량을 더 넓게 터주어서 양쪽이 소통 가능한 보행로로 넓게 확장시켰고 또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의 동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거실로 구상해보았습니다. 같은 구도에서 바라본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넓은 통행로가 자리하게 되고 그 옆으로 나무 사이로 공동의 거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2층에 좀 더 사적인 거실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 문을 열고 나서면 앞서 보셨던 가로 공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단지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끝단에 위치한 상업 가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주를 주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렇게 광장 부분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원안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고 또 한 평짜리 점포 수백 개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저 상가 시설들을 일부 탈락시켜서 지금 보시는 이 아스팔트와 자동차로 가득한 거리에 분산해서 삽입시키고 이 거리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앞선 상가에서 탈락시켰던 다양한 오피스들 또 상가들을 지금 보시는 이 정면의 저층 부분에 분산시켜서 삽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증축된 열주들을 따라서 작은 휴게 공간이 형성되고 그 앞으로는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의 계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들렀다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잠시 커피를 한잔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내천에서 바라본 이 단지의 모습입니다. 증축된 발코니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지 그 구조적인 원리가 측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군 이래에 사실 가장 최대의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했던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표류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길고 지난한 과정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중첩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올림픽 이후의 삶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인 이현정입니다. 이 작품은 우선 살과 돌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살로 인해서 돌을 서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감각의 불완전성 등의 육체의 한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서로 다른 현실 사이 틈을 비집고 선동가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현실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돌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육체의 연장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SNS는 현대인들의 눈과 같이 작용하여서 사람들의 더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NS는 램크라스의 정크스페이스와 비슷한 특성들을 보이는데요. 정크스페이스는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면 SNS는 스크롤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독시켜 나갑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봇을 사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3월 9일 대선 새벽에 36개의 서로 다른 뉴스 채널 알고리즘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실험을 할 때 하나의 뉴스 채널을 검색하고 거기에서 나온 영상들을 시청한 후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홈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크롤링하는 리서치를 반복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홈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뉴스 채널에 따라서 윤석열 편향적인 영상들, 이재명 편향적인 영상들이 갈리게 되었고 특히 한 채널에서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편향적인 영상들이 몰리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영상을 크롤링해서 나중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본 결과 네트워크의 중심부에는 일상적인 영상들, 음악이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들이 있었다면 외곽지에 이재명 후보 편향적인 영상이나 윤석열 후보 편향적인 영상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다발로 묶여서 외곽 쪽에 래빗홀과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선동과는 다르게 SNS의 선동은 일상적인 내용들 사이에서 교모에 숨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SNS로 인해서 모두가 원한다면 선동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만 더욱더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만의 현실에 고립되어가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마치 사람들의 서로 다른 홈화면을 모두에게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현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에서는 그럼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라는 관념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정보의 전달을 양방향적인 소통과 단일 방향의 소통으로 나누고 다시 단일 방향의 소통을 간접적인 전달과 직접적인 전달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두드러지게 정보의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의 행차나 사직행렬들이 주로 위치하고 이제 육조거리 등 중심적인 관청들과 경복궁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으로 왕의 상징성을 전달하는 공간이었다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물산공진회 등과 같이 일제의 새로운 이념들을 상징하듯이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듯이 더욱더 상징적으로 광화문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대 정권들의 상징성을 과시하듯이 아치를 만드는 형식으로 정보를 간접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관과 같은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기관들은 도시 곳곳에 퍼져 있고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곳인 시장이나 상업적인 공간 또한 도시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런 반면에 유독 정보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위는 광화문에 더욱더 집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광화문 내에서 시각적 연결을 분석하고 의사결정권자의 공간의 축을 분석했었는데 우선 시각적 연결에 있어서는 광화문은 양측의 교차로가 두드러진 시각의 중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축으로 형성되는 중심성을 띠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또한 의사결정권자의 축이라는 이유는 이제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그리고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선동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가게 된다고 이유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광화문에 몰리는 선동가들은 이미 자신의 현실에 굉장히 고립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현실을 광화문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서 말한 SNS의 선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선동이나 타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난한 고지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싸움도 설득도 일어나지 않는 SNS나 광화문에서의 선동과는 다르게 진정한 싸움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많은 선동가들이 거주하면서 더욱 일상적으로 타인의 현실을 목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일상적인 목격을 한 후에야 타인의 현실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되기가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의 선동가의 레시던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선동가 레지던스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모순적인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싸움의 공간 유형을 유기적으로 조합한 지하 공간과 선동가들을 서로 마주보고 살게끔 강제하는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싸움의 공간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유형 분석을 해봤던 것인데요. 의회, 경기장, 그리고 법정에 서로 다른 공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후에 조합하여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무솔리니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발코니에 나와서 대중들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따서 발코니 또한 정치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발코니의 유형 또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발코니와 싸움의 공간 유형을 결합을 할 때 6가지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장면이 생기는 공간들이 있고 또는 장면이 없는 공간들이 있고, 의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마주보고 싸우는 공간을 응용한 것도 있으며, 작은 광장에서 사방으로 선동가들이 내밀고 사는 그런 유형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의 발코니에서는 무솔리니라는 하나의 선동가가 다수의 대중에게 장악하듯이 연설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다수의 무솔리니가 발코니 앞에 나와서 수많은 관중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선동가들은 자신의 생활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데요. 특히 이 유형은 발코니 앞으로 침대가 나와 있거나 식탁이 나와 있고 주거 중앙에 중정이 뚫려 있는 등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선동가가 단식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싶을 경우 24시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유형입니다. 평면들인데요. 평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제 가장 왼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싸움의 공간들이 서로 다르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그리드가 위쪽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리드에서 서로 다른 주거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게끔 강제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밑에서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더욱더 적극적인 싸움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는 유형은 이제 반원형의 의회 유형과 정치적 발코니가 결합된 유형으로, 반원형의 의회 유형에서는 장면이 존재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피선동가로서 선동가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동가가 되어서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이미지에서 자유의 여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차용해서 만든 이미지로 일상적인 선동가들의 만찬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유형 또한 반원형의 의회 유형과 정치적 발코니를 결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면이 조금 축소되고 각각의 주거 유닛들 사이에 식사 공간 바로 앞에 발코니를 두어서 식사를 할 때 서로를 마주보면서 식사해야만 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한국인에게 식사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선동가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하면서 만든 유형입니다. 이제 단면 투시도로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선동가들이 앞으로 나와서 살아야 하는 유형을 담고 있는데, 네모난 광장 위쪽으로 선동가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앞에 나와서 살고 있으며 그 선동가들의 주거 위로 다시 시민들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발코니들을 두어서 선동가들과 함께 시민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서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불편하다고 서로를 아예 안 보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더 불편할수록 더 얘기를 터놓고 말해야만 조금 더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적의 가장 큰 관찰자가 되어주면서 현실들을 다 모두 노출시킨 다음에 자신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때에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진정한 싸움터로서 이 레지던스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가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해 작업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건축상이 더 알려졌기 때문에도 그럴 것 같고, 굉장히 좋고 충실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어떤 작업들은 굉장히 현실에 충실한 작업도 있고, 또 어떤 작업들은 그 시적인 그 창의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작업들은 한국의 현상을 잘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푼 작업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작업들은 문학에서 출발해갖고 사회를 이해하고 그걸 또 건축에 옮기려는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서 우리나라 건축계가 굉장히 밝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n분의 1이잖아요. 기성세대가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있고 또 더 젊은 세대가 있고, 각 세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눈으로 시대를 읽고 자기의 눈으로 표현을 하고, 다만 이제 서로 공감대를 이렇게 가지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요번에 그 신영문화재단 건축상을 보니까 젊은 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젊은 그 건축가들, 미래 건축가들 자랑스럽습니다.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이 옷의 모든 부분에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새 차를 사갖고 한 뭐 일주일, 2주일만 있으면 자동차의 모든 자기 감각이 다 미쳐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공간이란 자기 감각이 미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사실은 커다란 옷이에요. 커다란 감각이고, 그래서 저는 건축을 커다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각이 미칠 수 있는 곳이라, 건축이라는 건 형태가 아니에요. 건축은 마음이죠. 저는 중앙대학교 5학년 건축학과를 재학 중인 임세은입니다. 저의 작품명은 상신동 집기의 풍경입니다. 누군가의 초상화를 보면 옷차림과 자세에 녹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듯이, 건축의 형체가 정확하고 명확한 공간과 해결책보다 어떠한 분위기와 생경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하게 된 게 상신동 집기의 풍경입니다. 대상지는 동대문역에서 북동쪽으로 상신골목시장과 주택지를 따라 10분가량 올라가면 마주하는 채석장입니다. 상신동 집기 풍경은 이 땅에서 느낀 저의 추상적인 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채석장의 거친 단면과 그 주변을 따라 위태롭게 지어지는 집들 사이에서 처절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상신동 채석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와 같은 석조 건축을 짓기 위해 잘려나간 돌산입니다. 그곳에 개발연대 사람들이 모이면서 삶의 터전이 만들어졌고, 이후 가난한 예술가들의 거주지와 동대문 시장의 옷을 납품하는 봉제거리들이 만들어지며 지금의 창신동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 위에서 집을 짓고 무엇을 만드는 이 총체적인 만들매 과정을 집기의 감각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실제로 박수근 화백도 창신동에 거주하였는데 창신동의 풍경을 그린 집 골목이라는 그림에서 이 절벽 동네의 분위기와 또 거친 텍스처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텍스처가 저의 건축에서도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이 땅에서 텍스처란 곧 직기의 감각이고, 직기의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또 이 구조체가 어떻게 서 있고 슬라브가 어떻게 지탱하는지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은 풍경으로서 끊임없이 인지됩니다.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밖에서 절벽을 바라볼 때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구조체가 드러나기도 하며 끊임없이 직기의 감각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창신동 답사를 갔을 때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건물 구조체가 있었는데 폐허였어요. 창신동 골목 곳곳에서 비춰지는 절벽 끝자락쯤에 꼭 절벽을 조각해서 만든 것 같은 구조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20년도 더 된 폐허를 짓는 도중 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사를 멈췄지만 이 폐허를 발판 삼아 감고 올라가는 식물들과 깊은 그림자, 그런 것들이 이 폐허를 절벽의 일부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유적지 같았어요. 제 건물에서 느꼈으면 하는 것들도 비슷한 것들입니다. 곱고 기울어진 기둥과 그것들을 관통하는 슬라브가 만들어내는 깊은 그림자,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절벽을 향해 가까워지고 멀어지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구조는 닿을 수 없는 애틋함을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식물들이 뒤엉키면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1층에서 골목을 지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몸보다 조금 더 큰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 같은 기울어진 기둥입니다. 나란히 나열된 다른 굵기들의 기둥을 통해 원시적인 형상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했고, 다른 한쪽의 슬라브가 절벽의 덩어리에 올려지는 모습을 통해 고인돌과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페이빙의 경우 자연스러운 형태의 콘크리트단이 외부 공간을 만들고 내부 공간은 오히려 땅의 레벨과 같은 레벨로 땅이 연속되었으면 했어요. 콘크리트 단은 위에 슬라브 경계를 드나들며 절벽과 비슷하지만 다른 질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페이빙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의 경우엔 한쪽 끝에서 바라보면 기둥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면서 복도가 되기도 하고 방의 단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유리의 내 외부를 넘나드는 구조체는 밖을 바라보는 풍경이 되며 계속해서 인지가 됩니다. 1층 통로를 지나서 마주하는 곳은 절벽과 건물 사이 공간인데요.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캘 때 수직으로 정을 내고 탕탕 하고 내리치게 되면 돌이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아주 깊고 긴 크레바스 사이의 공간같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건물이 이 절벽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적지처럼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켰으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공간디자인 전공 5학년에 재학 중인 김호연, 예유림입니다. 저희 작품 제목은 소래습지, 모방과 자생을 담은 호텔입니다. 저희가 습지에서 느꼈던 그런 장소적 경험을 건축으로 끌고 오고자 했고요. 저희가 습지를 갔을 때 가장 강하다고 느꼈던 습지의 물성을 주 초점으로 해서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습지에 호텔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광 목적을 살펴보면 자연풍경 감상이 위주로 높게 나타났는데 숙박시설 중에서는 호텔 산업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 이외의 호텔들을 살펴보면 관광 및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호텔이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이트는 소래습지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땅의 텍스처인데요. 걸을 때마다 바사삭 거리는 소리가 촉감으로 같이 다가왔어요. 이것은 갯골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며 물이 증발되어 남겨진 소금 결정이었는데요. 이 소금 결정은 습지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 퍼짐의 정도는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와서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변화하였습니다. 처럼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흔들리는 습지의 소금 결정을 저희는 습지에서의 자생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습지에서 느꼈던 이러한 경험들을 건축에서 실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고요. 오브제 같은 독단적인 건축물은 사라지고 대지의 어떤 성격을 담은 물질이 들어와서 공간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물질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습지의 땅을 석고로 캐스팅하고 이것을 레진, 콘크리트화, 그래픽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이것을 단순히 물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메스는 크게 메인동과 숙박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운데 조경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조경 공간에는 습지에 실제 식물들이 들어오면서 또 습지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패턴화하여 페이브먼트로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워터가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워터가든은 습지의 성격을 실제화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습지처럼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수분이 증발되면서 소금 결정이 나오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결정이 그래픽화되어 건축의 인면에 배치가 되고요. 그 인면의 그래픽이 다시 표질화되어 건축의 내벽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내부의 중정 공간을 통해서 실제 자연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자연과 저희가 모방한 자연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자연적 경험을 강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람 손이 닿는 벤치, 손잡이, 선반 등에 저희가 스터디한 물질을 제시하여서 사람들이 그 습지의 텍스처들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습지에서 느꼈던 저희의 어떤 건축적 경험들, 그 습지를 장소로 만들었던 저희의 생각들을 해당 호텔로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이용해 건축가 이소진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제 건축을 계속 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는 학생들도 워낙 많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자극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여서 기꺼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들의 완성도에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물론 졸업작품이라서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상상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런 건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답이 없는 분야인데 본인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성향에 맞는 그런 건축 세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런 성향의 건축을 계속 해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인 김서진입니다. 저의 이번 프로젝트 제목은 레인 페스티벌이고 식물과 빗물을 이용해서 개인의 일상에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식물을 돌보는 것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축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감각은 자연과도 연결이 되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일상을 재구축할 수도 있고 식물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세원처럼 공간과 식물이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더 커져서 도시 속에서의 녹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의 녹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식물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빗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공평한 물이었던 빗물이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등과 그런 불균등이 심해지면서 녹지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균등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녹지의 불균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빗물의 재분배를 도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사회적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건축적인 제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이트는 강북구의 번동이고요. 이 번동은 90년대 최초로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게 도입이 된 지역입니다. 영구임대라는 개념 때문에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이 같은 일상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번동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반복적인 일상에 새로운 기대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고, 식물과 물을 통해서 감각적인 일상을 구현할 수 있고, 한정된 공간에서 새로운 더 많은 인원이 생겼을 때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동의 빗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었고, 그리고 급격한 경사와 두 산 사이에 있다는 사이트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빠른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번동에선 크게 두 가지의 건축적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파트고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 두 건축 유형은 다른 물의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을 집수하는 방식은 지붕의 형태와 결합이 되어서 변형을 할 수 있었고, 공간적인 형태와 물의 이동이 함께 가면서 느린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식물과 물을 기반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지하 저류조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건축적인 요소가 빗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공간적인 구축을 위해서 저는 레노베이션을 택했는데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적인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레노베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빗물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들과 새롭게 증축되는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도면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파사드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파사드 양쪽으로 중축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거는 기존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그 성격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남쪽 파사드의 경우는 각 주거 유닛이 붙는 쪽이기 때문에 개인이 식물과 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고요. 북쪽의 경우는 복도와 연결이 되면서 주거 공간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식물을 키우고 물의 흐름이 연속되는지를 중점으로 도면을 구상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논리를 다세대 유형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아파트가 공간을 앞뒤로 증축하는 형태였다면, 밀도가 높은 다세대에서는 컴포넌트의 결합을 통해서 기존의 건축물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오히려 물의 길이를 만들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로서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빗물에 대응하는 방식을 어떤 댐이나 토목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건축적인 요소들이 연결되었을 때 큰 비에 대해서 대응하고 극복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비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게 제 가장 큰 믿음이자 목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품의 이름은 부여하는 질서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프로젝트는 남대문 시장 내부에 있는 남대문 상가에 기존 상가 상부에 물류 창고를 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남대문 상가를 리노베이션 및 신축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시장과 물류 창고라는 항이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반영된 작품이었고,
나아가서 건축가가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들, 예를 들어 슬라브와 벽 그리고 난간과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조합되었을 때 사용자들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긴밀하게 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 작품이었습니다. 사이트는 남대문 시장이고요. 정확히는 남대문 시장 내부에 있는 남대문 상가이고요. 남대문 상가 같은 경우는 근대화 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당시에 엄청나게 증가한 남대문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성된 근대 건물이고, 그것이 밀도 중심의 논리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남대문 시장 그리고 남대문 상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그에 따른 남대문 시장의 변화인데요. 과거에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서울의 확장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의 화재, 남대문 시장의 여러 가지 수익성의 변화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농수산물 시장, 제조업, 나아가서 도매상가 그리고 소매상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남대문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커머셜 배송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감소하였고, 크게는 남대문 시장 전체의 상가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점은 이것이 남대문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변화의 순간이 왔음을 해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남대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류창고라는 대안으로 이어졌고요. 프로젝트의 리노베이션 및 신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파사드를 철거하고 마지막 동인 C동을 철거한 이후에 신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신축된 공간에 대응하는 파사드와 지붕을 서로 상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제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성이 외부로도 드러나게 되는 디자인 프로세스였습니다. 이것은 동선 다이어그램인데요. 붉은색과 회색의 관계에 따라서 외부의 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선, 그리고 물류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선의 구분을 통해서 시장과 물류 창고가 결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횡단면도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C동의 신축 부분인데요. 신축 매스는 하부가 비어짐으로 인해서 물류창고를 위한 드랍존이 들어오고, 이것은 기존 좁은 남대문 시장의 컨텍스트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이 들어와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반면 내부로 보시면은 캔틸레버된 슬라브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랜드 스테어가 만들어져 내부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슬라브 하나의 개입을 통해서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기존 메스의 사이를 이용한 출입구와 북측에 위치한 하나의 거대한 출입구를 통해서 시장 이용자들이 이동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그랜드 스테어에 도달하면서 기존 남대문 시장에는 없었던 휴식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디자인의 의도였습니다. 남측에 위치한 인면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드랍존의 기능을 하는 물류 차량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상하차가 일어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점차 내부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단면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규모의 아트리움이 처음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상부에는 물류를 위한 복도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아트리움을 통해서 물류창고와 하부에 있는 시장이 시각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저해하지 않은 채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면입니다. 이곳에서는 상부의 물류창고와 하부의 시장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서로 시장과 물류창고가 결합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소통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여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바라본 남대문 상가의 모습입니다. 리노베이션된 모습이고요. 붉은색 선과 파란색 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선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선과 같은 경우에는 일방 통행으로서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상하차 차량들이 이동하는 최단 동선의 거리를 계획한 것입니다. 반면 파란색 동선은 시장 인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남대문 시장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유지한 설계입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양측 그리고 북측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시장의 이용자는 아트리움을 통해 환대받는 공간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시장인과 동시에 상부 물류창고의 물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장과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시각적 교류를 통해 한 공간에 있다는 감각을 만들게 합니다. 서측과 동측의 파사드입니다. 하부에서는 기존 시장의 컨텍스트를 유지한 길가로 열려있는 상가를 유지함으로써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남대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요. 반면 상부에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에 대응하는 오피스, 물류처리 시설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파사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류를 보관하는 물류 저장 창고의 경우는 서측 파사드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거대한 콘크리트 파사드를 통해 기존의 상부로 숨겨두었던 창고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물질적 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파사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쪽 파사드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그리고 물류처리 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추가되었기에 그곳에 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한 익스펜디드 메탈을 제안했고요. 하나의 조형으로 보이게끔 캔틸레버된 형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조형으로 보이게끔 계획하였습니다. 남측 인면이고요. 이곳에서는 물류처리 시설 그리고 물류 저장 창고 같은 상이한 재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캔틸레버된 형상이 부각되어서 시장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의 거대한 부여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여하는 질서의 남대문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이곳은 물류 창고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는 저장 창고 그리고 우측에는 그 이외의 물류 처리 시설이 작동하여 복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벽과 여러 가지 수평적 부재들로 인하여 상이한 오피스 그리고 물류 처리 시설, 물류 창고 등 서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3층 경우는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각 개인들의 오피스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오피스에서는 메자닌으로 연결되어 물류 저장 창고를 내다보고 그곳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깊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CAD상에서 쉽게 긋는 선, 바닥 그리고 벽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부여하는 질서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경우에도 물류 창고와 시장이라는 서로 어찌 보면은 과격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절된 채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을 해소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책임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가 저해받지 않음과 동시에 서로의 관계성을 긴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어떤 근대적 장치가 아니라 도면, 모형과 투시도를 통해서 건축의 기본적인 표현을 통하여 저의 계획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그리고 STPMJ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임미정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조금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져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구나. 그다음에 그 깊이감에 조금 많이 놀랐던 것 같고요. 물론 다양한 테크니컬한 것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자기의 소신껏 그다음에 자기 주제에 맞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생각의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 주제의식들이 매우 건축적인 건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생겨 있는 세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세대들의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건축문화상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또 통해서 또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또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방법이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신지승입니다. 제 작업의 제목은 The Mound Artifacts입니다. 마운드, 인공물인데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는 건축을 설계하지만 건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가정하고 탐색합니다. 포인트를 잡은 것은 노동과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해 왔는데 앞으로의 지적 노동도 기계가 대체했을 때 생산성에 대한 강박에서 잠깐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본질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할까? 그런 행위를 위한 건축은, 그런 행위를 위한 거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 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상은 무용 계급이고요. 노동과 사회에 영향력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수의 인간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실체화하는 물질적인 작업하기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하는 활동적인 삶부터 관조적인 삶까지의 어떤 스펙트럼을 상정하고 주거와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대상들은 다수의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본인의 본질적인 삶을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삶의 방식과 대상을 저는 학교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학교 작업실이 특히 그런데 작업을 하는 공간이지만 본인의 삶이 지속되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자고 작업하고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집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설계실과 작업실과 삶의 방식을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 거주의 방식은 어느 사이트에 적절한가, 어느 곳에서 이 작은 도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재생센터를 골랐습니다. 제 사이트는 물재생센터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 물재생센터는 시대 변화의 크랙과 같습니다. 지하화되고 현대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부에는 거대한 땅이 불연속적으로 생기는 아주 화두가 될 만한 도시적으로 중요한 사이트라고 생각했고 사회적으로 시대 변화의 크랙에 해당되는 무용 계급이 들어간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다른 물재생센터와는 다르게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사이트라는 점입니다. 건축에서의 주름을 떠올렸고요.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하지만 서로 같은 듯 다르고 엇비슷한 조건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한강은 과거에 봉우리가 있고 작은 물줄기가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바느질한 것처럼 여기 떼서 저기 붙이고 한 그런 토목의 결과물로서 아주 도시화고의 단절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강의 모습과 제가 앞으로 그리는 한강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많이 사라진 봉우리들, 마운드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봉우리들이 이 사이트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 그게 도시적으로도 한강변을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이트의 모델과 거기에 지형적으로 대응하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마운드, 인공물의 개념입니다. 사각형의 건물에서 살다가 좀 떨어진 곳에 산에 잠깐 갔다가 오는 집에서 편히 쉬다가 일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밤에 돌아오는 이런 단절적인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건물과 지형이 경계가 없고 거주와 작업과 일이 경계가 없는 그런 마운드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사이트의 시설이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재사용하고 땅을 파내고 그 땅을 건물 상부에 덮음으로써 구덩이와 마운드가 생기는 과정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전체 주름이 보이는 페이지고요. 제방 상부에는 문지방으로서의 마운드가 들어갑니다. 도시에서 강까지의 경계를 완만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운드가 들어가고 사이트 안쪽에 샌드박스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없어진 한강의 백사장이 안쪽에 인공적으로 재현된 상황입니다. 하수 처리장 상부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그 주변에서 거주하는 이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특히 마운드의 개념이 잘 실현된 부분입니다. 지하에 시설이 있고 단절된 내부 공간이 있고 그 상부에 다른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층위가 있는 곳입니다. 북쪽 사이트 먼저 보면 북쪽 사이트는 카펫으로서의 마운드를 먼저 수평으로 깝니다. 수직의 방향으로 건물이 들어갑니다. 벽으로서의 건물들이 들어가고 그 벽은 파편화되어 섬 역할을 하는 식으로 그 카펫 위에 뿌려집니다. 벽으로서의 건물은 경사져 있을 것이고 그 방향이 산의 형태를 만드는 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남쪽 사이트는 비슷하게 선형 건물에서 시작하고 그 벽 같은 건물들이 집적되어 면적인 건물을 만듭니다. 북쪽과 다르게 카펫이 먼저 깔리고 그 주위를 메스가 분절되어 둘러싸는 형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작업하는 영역으로서 아주 시끄럽고 밀도가 높고 복작복작할 것이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명상하고 조용하고 더 개별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배치가 될 것입니다.
스케일로 들어가서 벽으로서의 건물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형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경사져 있고 그 상부를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조는 목재로 되고요. 이 건물은 CLT가 들어가는 리브 구조입니다. 리브가 반복되어 터널의 형태를 만들고 그 내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안쪽에 1층짜리 메스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그 바깥쪽에 이전에 말씀드린 4가지의 스펙트럼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아주 굵은 띠로 되어 있는 공간이 가장 사적인 주거 공간이고, 이 주거 공간은 전체의 4가지 스펙트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작업부터 명상까지의 활동에 주거가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상부는 복도가 되어 길을 만들고 그 길은 가장 끝에 명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리브 구조는 건물의 구조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안에서 하나의 단위가 되어 셀을 형성하고 이 셀들은 개인화된 인면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면적인 공간은 보이드가 먼저 배치되고 건물이 분절되어 둘러싸는 형식을 따르는 프로세스입니다. 건물이 먼저 들어가고 구멍이 뚫리는 다른 방식들과는 다르게 수도원처럼 보이드가 먼저 터를 잡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형식입니다. 단단단입니다. 그래서 포디움이라고 별명을 지었고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옥상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경험이 아주 풍부할 것입니다. 내부를 보면 선형 건물과 비슷하게 사적인 공간이 있고 양쪽으로 공간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쪽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개인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작업이나 명상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워진 본인의 자리인 거고, 다른 한쪽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4개의 스펙트럼이 지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성격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카펫에 해당하는 큰 보이드는 서로를 보고 보이는 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경계선이 걸치는 보이드입니다. 이 보이드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의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 볼 때 나무를 통해서 본다든지 서로의 향이 다른 상태에서 본다든지 했을 때 보고 보이는 관계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안쪽에는 더 작은 보이드들이 들어가고 공간들이 둘러싸는 형식으로 형성됩니다. 이 건물 전체에는 단이 있는 우물들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인면을 보시면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인면을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에 다르게 인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의 건물입니다. 단면을 보시면 우물들과 단들과 건물을 형성하는 데 시작점이 되었던 보이드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옥상에 진입하는 과정과 옥상에 있는 구조물들이 어떻게 지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계한 인공주름, 인공지형, 인공산들은 본질적인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옥상 조경이 되어 있으면 마운드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운드는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를 이번에도 맡게 된 조민석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훌륭한 분들이 응모해 주셨고, 지금 또 최종 이렇게 셀렉션이 된 분들은 뭐 다들 탁월한 미래 건축가들, 졸업생들의 작업인 거 맞고요. 좀 더 특별한 질문들을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는 이 졸업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또 그걸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오늘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배움의 기회입니다. 건축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은 세상을 어쨌든 변화하고 생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역학장 중에 하나이고요. 건축이라는 직업 자체를 질문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건축이 꼭 좋은 일에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지구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대부분 망가뜨리는 일이고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 일이고, 건축이라는 것이 그런 조금 큰 생각들, 그리고 좀 더 이상적인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얼리스틱한 생각으로 세상하고 좀 부딪혀줬으면 하는 그런 뭐 응원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요즘 젊은 지금 세대들한테 제가 좀 많이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좀 힘내시라는 그런 생각들이 크네요. 제2회 신양문화재단 건축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오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쇄 본인, 성인, 박상민,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크리틱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딱 이 자리에 초청된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우수상 이현정, 홀부상 이호정, 대상 이글호